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올해 4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역사적 사건의 한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6년 동안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또 부산 지역 주민으로 돌아온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재판 기간에 워낙 언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시고 가시는 곳마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진 않으신지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강연 현상이 SNS나 유튜브에 아주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청과 대학에서 강연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퇴임 이후에 강연에 집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가 무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탄핵 재판하면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분열이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 사회 통합의 의미를 헌법을 가지고 좀 설명해 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교육청과 대학을 이 공간을 한정을 하신 건지. 네, 대체로 특별한 학생하고 교사들이 그 수용이 빠릅니다. 네. 아무래도 우선은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경남 하동이 고향이신데 진주에서 학창시절 보내시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셨지만 판사 임용 이후에 20여 년 대부분 시간을 부산에서 보내신 향판으로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지역에서 재판을 하면서 지역 법관으로서 그것이 법조인으로서의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던가요?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만약에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그 결정 때 제가 재판관이었다면 저는 합헌 의견을 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판사도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서울이 당연히 수도라고 생각하지만 부산 사람들한테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계신 동안에 사실 부산이 발전도 했지만 또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그런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 또 수도권 일극 체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압축 성장을 할 때는 불균형 성장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선진국 아닙니까? 네. 이제는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줘야죠. 부산도 사람 사는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관을 임용할 때 이 헌법재판소 예를 들면 그러면은 지역 법관을 쿼터처럼 일정 부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모 언론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스트리아 헌법에는 그 재판관 중에 3명을 수도 비인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뽑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관행으로 지역법관 1명 정도는 헌법재판소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판결하셨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10수년 됐던 이야기 같아요. 자살을 시도했던 피고인에게 이 자살이란 단어를 얘기를 해보라면서 이것이 이제 살자로 들린다. 이렇게 그 사건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혀 화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 판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 인터넷에서 제가 본 거기 때문에 저작권은 저에게 없습니다. 없지만 그 다음 날 그 자살을 시도하려고 여간에 불을 지른 사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집행유예하기로 판결은 썼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좀 의미를 우리가 좀 줄까 고민하다가 그 문구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저는 뭐 그게 그렇게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 못했고요. 그냥 가볍게 했던 건데 좀 반응이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음악에서 이제 차트 역주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유튜브나 SNS에서 다시금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 막바지 넉 달 동안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장일치를 끌어내셨는데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냥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또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
유도하는 것도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장일치를 끌어내기까지 정말 수많은 언론의 이 분위기나 또 많은 추정들, 추론들, 압박들도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떤 고민과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그 구체적인 평의 과정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예.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만장일치를 해야 되고 예. 만장일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장일치를 해야 되고요. 예. 사건이 명백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그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쟁점을 다 파악하고 네. 자기의 견해를 굳히는데 그 개인마다 예. 시간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평의 과정 외에 이 법관들끼리 서로 대화하거나 설득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건 일반론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의실에만 예. 평의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사무실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뭐 밥 먹다가도 할 수 있고 그 그렇군요. 형식은 여러 가지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탄핵 재판 진행할 때 헌법학자 일각에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서류를 송부 총탁 활용할 수 없다. 이게 그 헌법 32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인가 네. 그렇던데요. 예, 일단 그 규정은 원본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우리는 그 규칙에 따라 예. 등본을 가져왔습니다. 저촉되지 않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 예, 예.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아마도 1년 안에 끝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네. 만약 탄핵 심판 절차를 1년 되도록 끝내지 않는다. 네.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든 부든 예. 탄핵 심판 절차는 신속하게 네. 그러나 공정하게 예.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해서 받았던 서류는 네. 헌법 재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중요했던 문건으로 그렇습니다. 보셨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부 총탁을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결정문 중에 여야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통합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선을 지금 법정에서 다 해결하려는 어떤 정치의 사법화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상당한 피로도를 느낍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보죠. 우선 정치 문제는 정치권이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와 타협에 의한 그 해결이 안 될 때 예. 그건 사법부가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많습니다. 예. 사법부는 타협을 하기에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헌재가 때로는 정치 위에 군림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3심대에서 결국 결론이 안 나거나 또는 본안이 들어가기 전에 위헌 소송을 헌재에 거는 경우들을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주요 정치 사안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때 그러면 이 구조가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헌법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국회는 법률에 근거해서 일을 하는 거죠. 따라서 헌법이 법률 위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국회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소수자의 의사가 과소대표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게 헌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때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그 예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논거를 제시해야 된다. 네. 그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된다. 설득할 수 있나. 예.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탄핵 그 전국에서 이념이나 또 진영 갈등 속에 우리 국민들에게 최후의 보루,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라는 마지막 보루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현재 이번에 판결 과정에서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필사라든지 여러 가지 서적도 많이 구매하고 헌법과 국민들이 좀 가까워졌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헌법은 사실 우리 일상 깊숙이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번 비상계엄 탄핵 재판에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탄핵 재판이 완결됨으로써 그 불안에서 저는 다소 빠져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라. 회복되었다. 그래서 아마 열풍이 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어려운 판결을 많이 하셨을 텐데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었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뭐 힘들지 않았느냐 욕도 많이 하고 뭐 시위도 하고 근데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퇴임할까 봐 그것만 두려웠고요. 나머지는 전혀 그렇군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네요. 앞으로 어떻게 자연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실 건지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일단 2학기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책을 한 건 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책이라면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거다. 이런 걸 제 나름의 뭐 에피소드를 통해서 풀어내는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열렬한 팬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산 사람으로서 원래 롯데 몇 위 예상하십니까? 저는 코리안 시리즈에 나갈 거라고 봅니다. 한국 시리즈예요? 그러면 1, 2위 안에 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팬으로서는 그 마음 10년 전과 변함이 없으십니까? 20년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